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이론 커리큘럼 가이드를 해드릴 송유경 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사가 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해야 될 텐데 이론이란 과목이 좀 많이 막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연간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이번 합격생 통계 같은 걸 보면서 이론 시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35회 감정평가사 시험 통계를 검토한 건데요. 32회, 33회, 34회, 35회 총 4개년치를 지금 볼게요. 자, 실무, 이론, 법규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 실무랑 법규는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실무랑 여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최고 점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점수고 세 번째는 꽈락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꽈락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32회 때 실무 꽈락률 75%, 34회 때 78%. 그리고 이제 사실 꽈락률이 60% 넘어가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론이 60%의 꽈락률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때는 자그마치 72%. 그리고 점점 이제 꽈락률은 좀 줄어들고 있네요, 이론은.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꽈락률이 계속 60% 미만을 유지하고 34회 때는 정말 쉬웠네요. 꽈락률이 4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법규가 뒤통수를 때렸죠, 올해. 그래서 62%의 꽈락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이제 꽈락률을 냈다고 하는 게 좀 상당히 유의미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실무가 되게 어려워라고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론도 만만치 않게 꽈락률을 냈습니다. 특히 33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실무하고 법규가 평이했던 반면에 이론이 72%라서 이게 이론 때문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규, 그다음에 이론, 이렇게 이론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때에 한번 걸리면은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치만 우리가 수험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점수하고 최고 점수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같은 경우에 32회 때는 59점이었어요. 굉장히 점수가 낮죠. 그리고 32회 때는 이제 법규가 72점, 이론 65점. 자, 33회 때는 실무가 73.5, 법규가 71점. 34회 때는 실무 60.5, 이론 63.5, 법규 75점. 35회 때는 76점, 법규도 74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론은 최고 점수가 70점은 없는 점수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나 법규를 잘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70점대를 맞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이론은 아예 없어요.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론은 평균 점수를 한번 볼게요. 평균 점수를 보면 여기 30.5, 35.42, 32.2. 여기는 37, 32, 36. 이게 28.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평균 점수가. 그다음에 34, 36, 34, 40, 32. 신기한 게 여기서 보면 이때 이론이 제일 높죠. 평균 점수는. 이때는 실무가 제일 높네요. 평균이. 이때는 법규가 제일 높았고요. 이때는 또 이론이 제일 높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는 그래도 이론은 다 30점대예요. 30점대. 물론 법규도 그렇기는 한데 법규보다 조금 더 이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규 분포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이론은 이렇게 평균값에 좀 많이 몰려있다. 이쪽에 사람이 많다.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평균 점수가 이런 데는 좀 많이 낮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최고점을 맞기는 어렵죠. 이론은 70점 넘게 맞는 거는 불가능하고 60점 이상 맞는 것도 거의 뭐 사실상 잘 없습니다. 그런데 법규는 지금 보면 최고 점수가 일정하게 70점대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규에 그 꽈락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70점대를 가고 있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못 본 사람은 엄청 못 봤지만 잘 본 사람들은 계속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규는 이론 강사지만 후자 과목이다. 법규를 열심히 하시면 법규는 별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무도 이제 과락률도 좀 높지만 점점 과락률이 퐁당퐁당하잖아요. 굉장히 높았다가 줄었다가 높았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퐁당퐁당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내년은 실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론의 과락률은 이때를 제외하고는 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대신 고득점을 맞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론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많은 시간은 효자 과목인 법규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론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 남들 받는 만큼 이론 점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론이 고득점. 그러니까 이론에 막 열심히 해서 난 이론 수석을 할 거야. 70점 맞을 거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거기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시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대신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른 과목이랑 시너지를 좀 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게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라서 그래요. 근데 구슬이 많아도 어떻게 해야? 꿰어야 보배가 되죠. 자, 구슬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암기 재료들이에요. 자, 구슬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더 많은 예쁜 목걸이, 예쁜 보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한없이 구슬만 모으고 있으면 시간이 끝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슬을 일정한 정도, 어느 정도만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구슬이 바로 암기 범위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있는 만큼의 암기는 해주셔야, 그 정도 구슬은 가지고 계셔야 남들 만드는 만큼의 보배, 예쁜 목걸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기 범위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 다음 이건 암기 범위는 이제 제가 뒤에 나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꿰어야 보배라 그랬어요. 꿰는 게 뭐죠? 구슬이 그냥 있으면 그냥 구슬 덩어리 들이고 막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걔를 하나하나 꿰면 뭐가 돼요? 목걸이가 되겠죠. 그래서 꿰어야 보배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여줘야 돼요? 출제위원들한테, 채점위원들한테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 내 답안지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내 보배, 내 목걸이를 뭘로? 답안지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주관식 시험 답안지를 어떻게 해서? 손으로 써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웃풋 뭐예요? 쓰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쓰는 게 사실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은 어떻게 하시면, 그러니까 실무는 문제를 막 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은 힘드니까 어떻게 하시냐? 눈으로 읽어 그냥. 대충 그냥 눈으로 쭉 책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늘겠죠. 왜? 꿰어야 되는데 안 꿰잖아. 주관식 시험인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늘겠어요? 점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현출하는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선생님 맨날 100점을 다 쓰나요? 그 많은 걸 다 써요? 시간이 없는데? 예. 그래서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했지? 다 쓰라고는 안 했어요. 아웃풋은 꺼내는 거잖아요. 말로 꺼내도 되고요. 손으로 꺼내도 되고요. 또 목차만 잡아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지 개요만 쭉 잡는 방식으로 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읽는 거, 책을 계속 읽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내가 자꾸 능동적으로 목차도 잡아보고 글도 써보려고 하고 말로라도 이게 이렇게 흐름이 돼 라고 설명을 해보기도 하면서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되 뭘? 응용력을 길러야 돼요. 응용력, 왜 응용력을 길러야 되냐면 실무, 이론, 법규 중에서 기본서 공부하는 거 이제 양으로 보면 사실 이론이 제일 쉽고 양도 제일 적어요. 근데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를 합치잖아요. 이론은 범위가 끝도 없이 늘어나요. 이론을 내가 전 범위를 다 공부하고 들어가겠다.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겠다 하시면은 뭐 논문까지 다 찾아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브루이타라고 하는 게 법규는 올해 이제 하나 나왔지만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브루이타가 나오지 않아요. 법규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배점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이론은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면 아는 건데 희한해. 내가 배웠어. 알아. 근데 아는 게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돼서 나오면 못 풀겠는 느낌을 가지실 때가 많아요. 왜 우리도 수학 문제 같은 거 옛날에 수학 배웠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기본 문제 다 풀어주면 그거는 알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뭐뭐의 활용, 뭐 연립 방정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뭐 활용 이렇게 붙는 거 가보면은 희한하게 문제를 못 풀겠잖아. 이론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응용력을 길러야 돼요. 자, 우리는 구술을 무제한으로 다 모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구술을 갖다가 어떻게든 거기다 끼워 맞춰서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이 이제 구술로 치면은 목걸이 모양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운데 큰 거, 옆에 별 2개, 뭐 쬐끄만한 거 2개씩 해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세요. 이렇게 뭐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그란 목걸이는 가지고 있는데 별 목걸이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란 목걸이를 어떻게든 별 모양으로 깎아서라도 여기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그래요. 그게 바로 응용력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아는 거라도 땡겨와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GS 커리큘럼에서 그 나중에 GS 과정에서 이런 거를 이제 기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시간은 이제 최대한 줄이는데 뭐랑 같이? 실무랑 함께. 실무는 이제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실무를 공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시게 될 거거든요. 초반에는 특히나 대부분 90%를 뭐 실무에다 투자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자, 실무와 함께 공부하는 거야, 이론은. 왜냐? 실무도 문제 푸실 때 감식도 다 아셔야지, 실무 기준도 아셔야지, 그래야지 유형별, 목적별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이론에도 그대로 쓰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랑 함께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이 실무 기준 해설서가 이만큼이다. 그럼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 요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적기도 하고 축약해서 적기도 하고 계산 위주로 그냥 외우시기 때문에. 근데 이론은 이 부분을 써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무 공부하실 때도 거기 답안지 위주로 보지 마시고 실무 기준 찾아보시고 감식도 수시로 찾아보시면서 전체를 외우시면 실무 하실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론 하실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연계성이 높거든요. 자,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예측 변동의 원칙 이런 것도 배우시게 되거든요. 자, 예측 변동의 원칙이 뭐냐? 부동산의 가치 원칙 혹은 가격제 원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 미래까지 계속 가는 영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거니 라고 예측을 해서 이용을 하겠죠. 아, 그리고 얘가 가격이 오르겠거니 내리겠거니 예측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있고, 또 부동산은 주변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사경행화는 부단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단히 변화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아, 이게 어떻게 가겠구나. 변동을 어떤 식으로 변동을 하겠구나. 내 부동산도 어떻게 되겠구나. 우리 아파트 옆에 지하철이 새로 들어오겠구나. 그럼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런 예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 변동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평가 활동도 하고 투자든 가격을 내는 거든 다 예측 변동의 원칙에 따라서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가치 원칙을 어디서? 이론에서. 자, 이론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야. 실무에서 답안지 쓰실 때 투자 타당성 분석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NPV 분석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NPV A랑 B를 계산을 해가지고 A가 1억, B가 1.1억 이러면 답안지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NPV B가 NPV A보다 더 크기 때문에 B에 투자해야 한다. B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만 딱 쓰시고 끝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요걸 한 줄 써주시는 거예요. 자, B의 현재 NPV가 1.1억으로 A의 NPV보다 크긴 하지만 부동산 예측 변동의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한 줄 붙여주시면 실무에서도 0.5점, 1점 더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건 그냥 이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합격권에 쭉 올라오시면 실무, 이론, 법규가 3개가 같이 연계돼서 쭈루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 여기다 써먹고 법규에 외웠던 이론에다도 집어넣고 이론에서 배운 거 실무에다 쓰고 실무에 썼던 거 기억 끄집어내서 이론에다 쓰고 법규에다 쓰고 이렇게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가요. 근데 특히 이론과 실무가 연계성이 법규보다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론, 실무 공부하실 때도 아, 이거는 이론에다 쓰면 좋겠는데 아, 이론에서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이론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이면서 시너지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론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가 아직 안 나왔어요. 25년 36회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예상하건대 24년에는 4월 초에 받고 2차 시험 이제 7월 중순에 받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때 기준 4월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강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론은 지금 총 5가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뵐 거예요. 여기에 물론 나중에 GS 그룹 스터디가 추가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론 강의는 총 5가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건데 기초 이론이 있고 기본 이론 1, 2, 기출 문제풀이 1, 2가 있어요. 자, 여기서 1, 2는 뭐냐? 총론, 강론, 총론,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이론 보시고 기본이론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문제풀이 대비 연습하시면 돼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냥 총론하고 강론하고 나눠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총론이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강론이 한 30% 정도였어요. 그래서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강론 버리고
4월 달에 이제 시험 보고 1차 시험 보고 7월에 중순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있으니까 강론 버리고 일단 총론만 해가지고 왜냐면 70%는 쓰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시험장 들어가서 써봐 이랬는데 요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몇 년째 한 3년째 총론이 뭐 10점, 뭐 20점, 올해 뭐 30점 뭐 이렇게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강론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뭐 처음 공부하시거나 할 때 원래 같으면 원래 진리가 뭐니까 총론 위주로 하고 총론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뭐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강론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총론은 안 해도 되냐? 바뀌었으니까 이제 총론을 버리고 강론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총론은 너무 기본적인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부동산의 그러니까 감정평가 기초, 부동산 학기초, 그다음에 가격론, 시장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시장 분석 이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감정평가 3방식. 예. 그래서 얘를 모르고 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총론을 옛날에는 버리고 총론만 가져가 강론은 버렸다는데 예. 총론만큼 강론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론 공부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났다. 강론까지 좀 꼼꼼히 봐주셔야 된다. 뭐 이거 원가법 뭐 별로 요즘 트렌드 아니잖아. 안 나오겠지? 아니야. 올해 나왔잖아. 1번 문제야. 재작년에 3년 전에 수익환원법이 크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나오겠지? 아니야. 2년 연달아서 막 수익환원법이 막 나왔어요. 수익 방식이. 그러니까 강론이 이렇게 허를 찌르면서 특히 고배점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총론은 좀 글짓기도 되거든요. 조금 기본 지식만 있으면 아까 구슬 깨는 거 마냥 그게 되는데 강론은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요. 그 외운 사람 너무 잘 쓸 수 있고 안 외운 사람은 못 쓰죠. 왜냐면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목자 따서 그냥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론까지 해주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좀 어떻게 실을지는 하시는데 강론에 특히 실무 기준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론까지도 해서 과거보다는 좀 이론 양이 늘어났다. 그래서 원래는 총론을 강의를 더 많이 하고 강론은 조금 적게 했었는데 이번에 비중을 똑같이 가져가도록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초이론, 기본이론에선 대체 학습 목표가 뭐고 무슨 교재로 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용을 습득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책은 경수 교수님 경저, 감정평가론이라는 책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책이 상당히 뚱뚱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보는 거는 수험에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라던가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발췌해서 볼 거예요. 발췌. 그러니까 이 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 책만으로는 안 돼요. 이 책만으로는 발췌를 할 거니까 제가 이제 밑줄 쳐드리고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좋았던, 좋고 자주 볼 것 같은 문장,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따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초 이론에서는 목차 위주로 1회독을 할 거예요. 이론 처음부터 막 들어가서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론 크게 봐주셔야 돼요. 목차 위주로 크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어떤 플로우인지 쭉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 1회독을 할 건데 4회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회 만에 빠르게 목차 위주로 볼 거예요. 근데 대신 이때는 총론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강론 말고. 그리고 사주 외우시는 동안에 감칙하고 기본 의의를 암기를 해주실 거예요. 물론 잘 안 돼. 근데 암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선생님 전 이해도 안 이해하고 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암기하면서 이해 그냥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이해 다 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 바로 암기 들어갈 겁니다. 수시로 짜투리 시간에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1, 2 자, 가볍게 목차 위주로 1회독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2회독을 해야겠죠. 2회독은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뭐 하실 거냐면 서브 만들기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자, 왜 서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책 너무너무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막 찾아보려면 세월이 다 가요. 그래서 보고 나면 그 파트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서브를 만드실 거예요. 서브 만드는 거, 저 서브 어떻게 만들죠? 서브를 무슨 책처럼 만드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만드실 거고 찾아보기 좋게 그리고 시험장 들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A4지로 가볍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막 서브를 책처럼 두껍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문장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호는 채점을 키워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의 서브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키워드 위주로 하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발췌했던 부분 가서 다시 기본서 끼고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읽으면서 서브 만들어 놓고 서브 보면서 기본서 내용 떠올리는데 안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그럼 다시 기본서 가서 보시면 되죠. 대신 몇 페이지인지 어딘지 그런 게 잘 찾아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암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할 거냐? 쓰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암기는 끝난 아니죠. 왜 쓰겠어요? 암기를 해. 암기를 하고 써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나 바본가? 분명 외웠는데 왜 안 써지지? 이 생각이 들어요. 쓰다 보면 암기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쓰기 연습을 10점, 20점짜리 단문에 쓰기 연습하겠다는 건 뭐냐? 결국에 암기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의 암기, 감칙 한 번 외우고 안 보면 까먹어요. 근데 계속 쓰거든요. 계속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암기를 강화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주관식 시험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요. 기출문제풀이 때 총론이었고 기출문제풀이 2 이땐 강론이었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진도별로 문제풀이 할 거예요. 저랑은 진도별로 문제풀이 할 건데 여러분은 뭘 하실 거냐면 회차별로 목차 연습을 하실 거예요. 왜? 진도별로만 하면 가끔 문제가 이제 볼륨이 큰 문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40점인데 자, 물음 1에서 부동산 특성을 물어봐요. 그리고 물음 2에서 부동산 시장을 물어봐요. 그리고 물음 3에서 부동산 특성과 부동산 시장을 결합해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1장이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건 시장론이에요. 얘는 감정평가로는 보통 1장이면 얘는 1장 아니면 2장 앞쪽에 있을 거고 얘는 시장론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감정평가 3방식의 기초나 이런 쪽 뒤쪽에 또 다른 파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를 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연계성 있게 써야 돼요. 근데 진도별로만 문제를 풀면 요 파트는 이해가 되는데 이 목차간 연계성 있게 논리구조를 짜는 연습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연습, 논리구조 짜는 연습은 뭘로 할 거냐? 회차별 목차 연습으로 할 겁니다. 진도가 좀 나가면 중간중간 회차별 목차 연습을 할 거예요. 한번 써봤던 것도 다시 목차 연습을 하고 목차를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목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써야 되니까?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무슨 글? 구조화된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목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출문제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별 문제풀이 할 거고 회차별 목차 연습할 건데 기출문제 2는 이제 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기준에 나왔던 거는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 기준의 내용을 잘 암기를 하셨다면 올해 시험 1번 같은 것도 이제 쉽게 쓰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수익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지엽적인 3방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굉장히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지식재산권, 무형재산 등등등.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암기를 강화할 겁니다. 암기 강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쓰죠. 써. 쓰면서 암기를 강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한 바퀴가 다 돌아가시는데 원래는 무슨 과정이 남았다고 했어요? 네, GS.
기출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형화된 문제예요. 수험계에서는 정형화된 문제인데 GS는 생전 듣도 보다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문제. 기출문제는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외우거든요.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뭐 100개도 안 돼요. 70몇 개,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GS 문제 보면 오만 희한한 게 다 나와요. 네. 그때 무슨 연습을 하냐? 내가 아는 거 갖다가 뭐 하는 거? 응용력 기르는 거. 기본에 충실하되가 아까 이번에 수업까지 기출문제까지 하시는 게 바로 기본에 충실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GS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응용력을 기르시게 될 거예요. 근데 GS 과정은 뭐 몇 기로 할지 몇 회로 할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추후에 더 그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GS까지 다 들으시면 응용력을 길러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래서 꿰어서 점수를 얻고 여러분 목에 합격, 목걸이를 걸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이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론을 공부하실 때 좀 자신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글 쓰는 거 영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론은 뭐 뛰어난 문학 작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뭔 생각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글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10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하에서 주어진 배점 하에서 최대한 골격, 구조에 맞게, 목차에 맞게 키워드를 박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빠르게 비문을 만들지 않고 논리적으로 보이게끔 글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출문제 풀이까지 그 다음에 GS 과정까지 다 따라오시면 이론에서 뭐 꽈락이 나오거나 이러실 리는 남들 막 그렇다고 막 그러면 이만큼만 공부해서 저 수석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 저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타고난 글빨, 이런 타고난 글씨가 빠르신 분,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영역이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장담을 해드릴 수 없지만 남들 맞는 거보다 약간 이상, 평균 이상, 남들 요즘에 합격 점수가 평균이라고 하면 요게 되니까요. 요게 이게 되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합격자 평균입니다. 합격자 이번 커트가 5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론도 평균이 한 50점 정도 될 거예요. 합격자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거기보다 조금 높게. 이론이 점수 깎아먹지 않을 정도? 그리고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실 정도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를 믿고 그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이론에서 봐요.